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제 책으로 형법 기본 강의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제 교재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형법 요론으로 미리 강의를 해서 촬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형법 요론은 방대하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1회 좀 더 했어요. 32회 좀 안 되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책을 조금 그것도 요약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좀 뭐랄까, 집중적 강의는 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형법 공부하신 분들은 맨 처음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요런 강의, 그건 들으시는 것 조금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형법 공부 좀 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개강하는 이 제 교재 5로0 우리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책이 양이 그렇다고 그 요론에 비해서 엄청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왜 양이 좀 많냐면, 물론 요런 책보다는 몇백 페이지 적은데, 도중에 제 사례를 넣어놨어요. 사례를 넣어놔서, 요론에서는 그냥 가볍게, 그냥 사례 주고, 결론들만 살짝 터치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실제 제 사례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실전 형식으로 풀게 만들다 보니 조금 원래 생각보다는 조금 교재가 두꺼운데 그래도 요론보다는 좀 집중적 강의가 될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총 한 22회인데 매년 보면 한 1회 보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3회 정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중에 객관식용 해가지고 좀 정리한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미리 시험을 대비해서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선택형, 사례형 이런 걸 점수를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가 벌써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제가 우리 직렬 외에도 타직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객관식 대비해서 쭉 정리한 것들 말씀드릴 것이고, 또 사례 관련해서 최근에 어디서 나왔다 이런 것들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변호사 시험 합격 실전용 수업으로서 이 강의를 택하셨다면 잘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내용은 우리 시험하고는 큰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지문 나오는 쪽인데요. 자, 3페이지 보시면 자, 형법의 의와 성격 나와 있죠. 형법의 규범적 성격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규범적이란 말이 법학에서 좀 나와요. 법학에서 규범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뭐다 여러분? 어떤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평가가. 그게 법률적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재물 같은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재물은 우리 민법에 규정돼 있죠. 제 기억에 98조에 가면 물건 하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민법적 어떤 판단을 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물의 특히 타인성 이런 것들은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 민사에서 알려주죠. 그래서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음란성, 우리 형법에서 음란한 물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음란성 그런 것은 사회적 평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물건이라도 지금은 음란한 물건이라고 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음란한 물건, 조선시대는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그 판단이 필요한 거 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 그런 것을 규범적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형법은 가설적 규범입니다.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설적 규범의 반대가 정언명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써놨지. 제가 CF에서 도덕규범, 종교규범 이런 건 명령적, 단언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도 10계명에서 맨 처음에 제 1절이 뭐예요? 나외 1계명이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죠.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그냥 섬기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 당연히 존경해라 이런 것도 쭉쭉 나오게 돼 있는데, 도덕규범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형법은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250조 1항이 살인죄인데,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적 규범이라는 거 가볍게 하시고, 그다음 그다음부터 좀 기억하세요. 2번, 3번이 한 세트고 4번, 5번이 한 세트입니다. 자, 2번, 3번은 이게 누가 수범자인지 이런 건데, 4, 5번이 그 수범자겠구나. 2번, 3번은 평가규범, 결정규범 되는데, 일반인이 자, 평가규범 다직해서 형법에서 야, 너 이 행위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걸 할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적법과 불법을 딱 가릴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이 법적으로 불법하다고 평가해요. 형법에서 금지한 거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가 규범.
그리고 또 이제 의사결정규범. 이 결정규범은 의사결정규범이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법에서 금지한 거 이걸 결의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의사 결의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정규범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형법에서 금지하는 일을 결의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규범이자 의사결정규범. 그 다음에 이제 수범자가 누구냐 이건데 4번, 5번이 행위규범. 일반인이 그 방도 봤잖아요. 입법자들이 너 이 행위하면 처벌돼. 그러니까 이런 행위하면 안 돼. 판단도 했죠. 평가도 해줬고. 그리고 의사결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해서 행위준칙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형법의 행위규범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규범은 누구? 법관. 법관들이 판단할 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아니죠. 법에 규정된 대로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자의적인 판결이나 부당한 형벌 부과를 이제 규제하는 것이 재판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의사결정규범이면서 평가규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서 이제 규제적 기능. 이건 당연히 아까 봤잖아요.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평가하지 말는 게 불법하다고 평가된 거를 의사결정에서 행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 형사처벌까지 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적 기능이 있죠. 보호적 기능. 그래서 무엇을 보호하느냐? 법익을 보호하고 또 넘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유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법익 보호와 사유리적 행위 가치 보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화로운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이익. 이런 걸 법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우리 형법전에 가면, 강론에 가면, 여러분 참고로 이제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여러분 뭐 민법에서도 그런 개념 정도는 배우셨겠죠.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 계약 총론, 계약 강론, 그 다음에 이제 친족 상속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배웠을 건데,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총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강론은 일반 범죄들이 쭉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강론에 있는 규정들, 거기에서 이제 공통되는 요소들을 뽑아다가 총론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론은 아무래도 추상적, 일반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총론은 여러분 처음에 체계를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 총론 해결이 안 돼 버리면 우리 사례 해결 자체가 안 돼. 그래서 형법 자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를 범할 때 혼자서 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놈이서 함께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실제 이제 이걸 기수라 그러는데 범죄 성립 구성 요건을 다 충족을 해. 이런 사례는 잘 안 내요. 이제 일부가 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을 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수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혼자서 하는 거 말고 여러 놈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공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미수, 공범 그런 것을 총론에서 다 배우거든. 그래서 어쨌든 형법 강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개념들을 다 끄집어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이 훨씬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미수론, 공범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강론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갔는데, 우리 강론은요, 우리 법조문 순서는 우리 1953년에 대한민국 형법이 만들어졌는데 권위주의적 시대잖아. 그래서 앞에 가요. 이제 국가적 법익 붙어 있어. 국가적 법익.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그리고 개인적 법익. 근데 우리 모든 기본서들은 개인적 법익부터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신체에 관한 제, 자유명예에 관한 제,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에 관한 제, 뭐 이런 것 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는 생명신체, 자유명예 정조, 그 다음에 재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호법이에요. 살인죄에서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그런 것이 살인죄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산죄에서는 이제 소유권, 점유 이런 것 등을 이제 보호법익으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자유에 관한 제, 거기서도 우리가 뭐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쪽은 이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금, 체포 감금 이런 것은 신체 활동의 자유 이런 것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이런 거 위조죄 이런 걸 처벌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이라 합니다. 또 방화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안을 해야 하는 죄에서 공공의 평온과 안전 이런 것 등을 보호법이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형법은 이처럼 일정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다만 우리가 종교규범, 도덕규범도 일정한 법익이 있어요. 근데 일반 종교 도덕규범과 우리 형법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규범, 도덕규범에서는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이제 천국 못 가지. 그렇게 되는데, 다만 우리는 바로 제재를 당합니다. 형법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동원해요. 그래서 자 보시면 형법은 일정한 범죄를 규율해놔요. 범죄를 규율하는데 이 범죄가 일정한 법익들을 침해하는 거예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데